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에 그 비농업 부분 신규 그렇죠.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관심사는 12월 달에 미국이 이제 마지막 FOMC에서 얼만큼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라는 게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라면 중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뭐 제쳐두고 당장 이제 금리를 12월 이제 중순이죠. 어떻게 올리느냐에 시장의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제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굉장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게 어제 이제 중반부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부터 증시가 급등해버린 거죠. 근데 일단은 그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좀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증시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라면 어제 이제 급등한 거에 대한 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차익 매물들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미 연준이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FOMC 이틀 전에 나옵니다. 네네. 이제 11월 달 CPI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꺾일 분위기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고용 지표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그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파월 의장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단서를 단 게 있죠. 지표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겠다. 어쨌든 네. 원론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부터 나오는 고용 지표부터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네. 됐잖아요.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속도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 네. 5% 증가를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5%대 중반 정도 나올 예. 것으로 봤는데 이제 5%대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좀 낮아지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원도 다 낮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낮아졌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려왔다라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불프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소비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상품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소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은 긍정적이죠. 우리가 올 봄만 하더라도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물건값이 비싸니까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저께 또 공교롭게도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채웠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올 초에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15만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올 봄만 하더라도 제가 15만 원 소비한 걸로 나왔고 네. 지금은 10만 원 소비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행위는 똑같지만 이런 이제 결국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면 지금 일부 이렇게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질질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면도 있지만 공급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어쨌든 낮아지고 있다는 거. 네네. 연준위원들은 숫자만 보니까 그 예. 내용보다는 숫자를 보니까 일단 우리들에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가 지표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제 네. 고용 시장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밑돌았다. 이게 역으로 해석하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견조하다라는 거잖아요. 겁니다. 일단은 고용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기업이 속된 말로 먹고 살만 하다라는 거죠. 고용을 네네. 늘린다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발전이라든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늘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혼동이 좀 오는 것들은 뭐 코로나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전날 네. 모 기업이 뭐 단체 해고를 했다라는 둥 그다음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단체 해고를 하고 있다라는 둥, 뭐 트위터가 뭐 해고를 했다는 이런 뉴스가 들리지만 한쪽에서는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께서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자른다는 얘기만 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데 이건 왜 이러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 결국 지금 현재 중하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균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하위층에 계신 분들의 고용이 탄탄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이번에 오늘 이제 나오긴 해야 되는데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좀 보고 있어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 여전히 견조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고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형태를 아울렀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진짜 그렇게 나와줘야 미국도 내년부터는 네. 금리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 것으로 좀 시장 관심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물, 10년물 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예.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게 빠르면 12월이다.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이 좀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공개가 안 됐지만 점도표 공개된다라면 많은 위원들이 금리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빠졌죠. 하지만 11월 중순에 막상 연준 위원들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니까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안도 랠리가 시작이 됐죠.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까지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실리는 발언을 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거죠. 속도 조절에 나서긴 하지만 금리를 언제 내릴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라는 점이죠. 당장 50bp를 12월 달에 할 것으로 월가랑 모든 금융가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50bp 이후에 내년부터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소위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고원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고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개마고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 높이 올랐는데 평야가 펼쳐진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간 게 거의 우리 산 정상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고온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언제 그럼 하산하느냐, 금리가 내려오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2023년 하반기나 2024년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12월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 장중에 2,500선을 회복했지만 막판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어제 미증시부터 조금 짚어드리면은 그러니까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이었죠. 그저께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PC 발표 지표가 있었는데 야간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제 PC랑 근원 PC 모두 예상치보다 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 보시면은 지금 뭐 서머타임 해제됐으니까 11시 반부터 현물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그 10시 30분에 이제 현물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물가 지표에도 조금은 반응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PC랑 근원 PC가 모두 예상치보다 낮아지면서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PC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많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살펴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그 전부터 이제 주거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럼 지금 PC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로 좀 예측을 하자면은 이제 그저께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지수가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6월에 피크 찍고 나서 7월, 8월, 9월 모두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인데 이 발표는 이제 9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제 여전히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래서 금리 완화에 대한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의 주가 하락폭이 컸던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이제 전기차 섹터죠. 전기차 섹터인데 그래서 뭐 테슬라가 최근에 뭐 S&P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점유율이 2025년에는 뭐 14%로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GM이랑 포드가 쫓아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매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는 그 완성차 업체는 결국에는 테슬라입니다. 그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미국 쪽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52.5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34만 대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 중에 하나가 기가 상하이 쪽이죠.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시위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에 대한 거는 조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량 차질은 제가 이번 시위를 통해 가지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글로벌에서 생각하는 거는 왜 14%가 나오냐?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독보적이지만은 가격이 비싼 탓에 다른 자동차 제조사로 시장이 옮겨간다라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뭐 GM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지만 테슬라 차량 6만 달러 후반대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14%로 낮아진다라는 것인데 이번 연도까지 GM이나 완성차 다른 EV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는 상태였고 테슬라는 보조금을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인센티브를 다 팔았기 때문이죠. 근데 내년에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테슬라는 보조금을 거의 다 받다시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보조금을 같이 받으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판매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전기차다 이게 아니고 자율주행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FSD죠. FSD 베타가 이제 미국 전역에 좀 뿌려지게 되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그 머신러닝에 대한 게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 데이터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자율주행에서 테슬라 따라올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시장이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모델 2나 이런 쪽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지금 코스피가 어제 2,500포인트까지 다시 잠깐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을 거는 거는 결국에는 그 환율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1,300원대가 어느새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9일부터 외국인 누적 순매수 봤을 때는 7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급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2,481포인트고 코스닥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4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6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8만 9천 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8만 7천 원이고 SK하이닉스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3,500원. LG화학이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2만 9천 원이고요. 삼성 SDI는 0.4%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0.3% 하락 예상됩니다. 지목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5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요. 현대차가 0.5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500원. 네이버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8,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1만 5,700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5천 원이죠. LNF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5천 원.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200원. 펄어비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900원이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죠. 리노공업 0.5%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지아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7,700원. 천보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 국내 증시 출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제 오후 들어서는 뭔가 차익 실현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올라간 특징을 보면 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소위 성장주 섹터들의 어제 강한 상승이었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성장주 섹터들이 조금 이제 갭 상승한 이후에 낙폭을 좀 축소한 거였죠. 결국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면 성장주 쪽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된다라면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었죠. 이것은 이제 펀드멘탈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장주들의 문제는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진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야 성장을 한다니까 우리가 믿어주자라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금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진짜로 하는 거야? 라고 들여다보니까 성적표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기업들이 몇 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심리가 변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 쪽에 매기가 몰린다?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한 차례 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어제 강했던 건 이제 건설주죠. 건설주 네네. 같은 경우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어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저녁 때 몇몇 기업들이 수주 소식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예, 11월 예. 말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GS 건설도 그렇고 몇몇 건설들이 특히 이제 이 수주가 해외 수주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수주예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아파트에 대한 수주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건설사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게 뭡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컸던 네옴시티에 대한 것들 가지고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몇 지역에 재개발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들이 이구동성으로 터지면서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대형주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시장은 일부는 뭐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글로벌 변수에 따라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실적에 포커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환율이 잠깐 1,300원이 깨졌죠. 네네. 1,200원대까지 환율이 잠깐 내려왔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와서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환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1,250원까지 환율이 떨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되죠. 하지만 이제 1,300원까지 왔으면 환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보기보다는 여기서 만약 1,350원까지 환율이 튀어오르면 환차 손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주춤한 거예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우리가 1,430원에서 1,300원대 깨지는 것까지 급속도로 온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면서 환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빠르네? 라면서 예. 이제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여기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는 행동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네. 행동하기에는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끈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사실 어제장에서는 좀 매수 규모가 좀 축소되는 양상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30원에서 1,300까지 예. 오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10% 가까이 환차익이 발생했어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57,000원에서 62,000원 한 7, 8% 정도씩이 네네네. 났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수수료 다 제하고 한 15%씩이 난 거죠. 예. 외국인들은 단기간에 이 어려운 장에 지금 15%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300원 밑으로 안 간다라면 외국인들은 한 플레이를 이제 더 이상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소액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액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쪽으로 네네. 들어오면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우량주 쪽으로 좀 들어오는 트리거들이 몇몇 발생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끌어준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그래요? 되고 그 역할을 이제 기관이라는 연기금이 좀 받아줬으면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근데 기관은 사실 매매 포지션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매매가 아닌 거잖아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예. 왜냐하면 길게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제 경제 전망치가. 근데 지금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예.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아무래도 여러분들 요즘 뭐 주식형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그 펀드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들이 자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 자체 자금을 운영하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많이 축소시켜놨어요. 또 예. 이번에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연간 7%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원래 목표로 했었던 포지션보다 지금 낮아요. 국내 네, 비중이. 네. 근데 안 채워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라는 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주식을 채우려고 한 노력들을 안 보이겠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아직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연준은 이제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2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12월 FOMC에서는 이제 50bp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코스피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지금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입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오후장에서도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코스닥 0.2% 하락입니다. 73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은 좀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떨어집니다. 지금 6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6% 떨어집니다. 58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이죠. 88만 3천 원. SK하이닉스가 1.5% 떨어집니다. 8만 3,400원이고요. LG화학이 0.2% 떨어집니다. 보합이네요. 72만 2천 원. 삼성 SDI가 0.28% 하락. 72만 1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7% 떨어집니다. 5만 5,800원이고 현대차는 소폭 올라갑니다. 현대차 보합이네요. 17만 1,500원. 네이버가 0.8% 상승합니다. 1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 활발하게 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에서 좀 매도 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아가 0.7% 하락 6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떨어집니다. LNF 약보합권이죠. 22만 3,600원. 카카오게임즈가 0.3% 떨어집니다. 4만 3,100원이고요. 에코프로 0.4% 하락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4% 떨어집니다. 4만 3,050원. 펄어비스가 0.5% 올라갑니다. 45,100원이고요. HLB 하락 중이고요. 리노공업이 2% 약세입니다. 17만 2,500원. 셀트리온지약 좀 떨어지네요. 67,300원. 천보는 소폭 올라갑니다. 24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55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461억 원, 기관은 8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지금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섹터, 운수 장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흐름 보시다시피 의료정밀 섹터, 철강, 금속, 유통 섹터 모두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업종 찾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은 대부분 업종이 약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금속 섹터도 1%가량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5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301억 원, 기관은 5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어제 환율이 4개월여 만에 1,300원 선을 하회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3원 80전 상승한 1,30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좀 하락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속도 조절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 수급하고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환율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왜 네.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졌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1,300원대에서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130원이 빠져버렸어요. 네네. 이게 지금 더군다나 어제 발표된 우리 무역 수지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적자를 나타내는 8개월 연속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수출 대표가 나올 때 이게 원화 약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나빠졌는데 원화가 강세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여기에는 이것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가격인 달러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달러가 더 이상 강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미세적으로 위안화라든지 엔화 같은 경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로화 대비해서 우리가 더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달러가 왜 강세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부분들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도 50bp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SBS에서 말씀을 11월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미국의 중간 선거의 어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중간 선거 이후부터는 킹 달러가 무너지고 유가도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제가 수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지금 중간 선거 때까지 미국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월가에서 보는 시각이 맞았다라는 거죠. 킹 달러가 더 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를 풀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가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올라가려는 세력과 잡으려는 세력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유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인위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조금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1,400원, 1,300원대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게 적정 환율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금융가에서는 이건 좀 너무 낮다라는 시각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300원대 초반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펀드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외환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 1,350원 밑에서 조금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우리 펀드멘탈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네네. 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아요. 사실 어제도 좋았고 네. 오늘도 좀 흐름이 좋은데 사실 뭐 그동안 중국 화장품은 좀 중국 수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는데 중국이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선언했다가 지금 봉쇄 완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그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화장품을 조금 비틀어서 좀 봐야 되는 게 예. 어제 이제 다행히도 광저우하고 충칭을 예. 코로나를 봉쇄를 해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중국이 약간의 백기를 드는 듯 하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1988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정부는 쉽게 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장쩌민 주석이 그저께 돌아가셨죠. 그분 때 있었던 탱크가 다시 나타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풀어준다 하면서 광저우와 충칭을 풀어줬지만 이 시위대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견 양호운 정책을 다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인데 아모레퍼시픽이 11월 30일 날 마지막 날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스스로 애널리스트 분들을 불러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 중국에서 우리가 얼마 매출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리포트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는 설화수를 이제는 고가 전략으로 가겠다. 저가 부분들을 철수하겠다. 중국에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틀인 것은 중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 내년도 970억의 영업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은 상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열리면 매출이 늘어난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화장품 회사들이 인정하는 게 올 봄에 광군제가 열렸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시장 점유율이 그 작년에 2등에서 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선호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탈중국, 친서방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행 관련주들을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개방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특징주는 임플란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임플란트.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같은 경우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리오프닝이 아니죠. 예. 11월 말일자로 중국의 VBP 법안이 이제 끝났습니다. 뭐냐면 중국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네네. 보니까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나는데 임플란트가 예. 좀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VBP 법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임플란트를 사가지고 공공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아.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성 단위죠. 우리 같은 도 단위에서 각각 입찰을 했어요. 정부가 입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11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의 도매상들이 더 이상 주문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VBP 가격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12월부터 몰려든다라는 게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들이 봤거든요. 결국 12월 달이 되니까 이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네. 점. 이걸 보면 임플란트 수요가 중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포커싱을 이거는 봉쇄랑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해서 좀 읽어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 지금 레이가 4% 올라가고 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뭐 치과 장비 그렇죠. 쪽이죠. 치과 의료기기 쪽이니까. 예,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데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화장품 관련주 말씀을 주셨는데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ODM, OEM 업체 뭐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차트 보더라도 최근에 또 꾸준하게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떨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봉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상해법인의 매출이 증가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ODM 그러니까 좀 업체 다르게 같은 봐야 경우는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의 어떤 땡땡땡 업체 이름으로 그렇죠. 나가는 중국 거잖아요. 브랜드, 예. 중국 브랜드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매출은 줄었지만 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결국 중국 로컬 업체들이 그만큼 치고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 법인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았습니다. 로레알 공장, 그러니까 우리 샴푸 로레알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게 지속적인 적자였어요. 작년에도 무려 490억을 깎아먹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올해 청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청산을 하고 집중해서 남미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라 저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약간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이즈는 있긴 하겠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내에서도 옥석은 좀 가려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예. 숨은 진짜 진주죠. 예. 그 반도체주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뭐 아무래도 뭐 바스켓 매매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대표 종목인 뭐 반도체주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 보면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전망들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쪽 공급난 이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수출 지표 보고 굉장히 예. 저도 충격을 좀 받은 게 우리 수출이 한 25%가 줄었어요. 25%가 줄었고 예. 대중국 관련해가지고 예. 대중국 관련해서 수출이 25%가 줄었고 그다음 반도체는 무려 29%가 줄었습니다. 네, 네. 대중국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몇 트리거가 있죠. 이제 지금 결국 그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다라는 면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봉쇄 영향을 우리가 가장 몸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릴 때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불안정하죠. 더군다나 업황 자체도 불투명하죠. 물론 이제 어제 또 나온 것 중에 이제 퀄컴의 칩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뭔가 좀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5나노는 우리가 이제 TSMC에 뺏겼습니다만 4나노 부분을 이제 퀄컴에 납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네.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갑니다. 네. AP 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삼성이 못 만들어내가지고 예. TSMC가 그걸 했었어요. 아, 예. 근데 이게 5나노라는 부분들인데 이 5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입니다.
굉장히 미세 공정. 굉장히 미세 공정인데 그걸 예. 못했는데 이제 4나노를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납품한다라는 트리거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미세 공정 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업황도 문제가 있지만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더 이상 외국인 수급이 후속으로 들어올 만한 환율이 안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그 웹툰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특히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예. 그 원작이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웹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데 오늘 보니까 탑코미디어가 6% 올라가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올라가고 또 뭐 DNC 미디어, MBT, 대원 미디어 이런 게 다 또 웹툰 관련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웹툰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관련해서 네. 레몽레인 같은 주가가 올라가다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워낙 지금 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트리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투자하시려면 저는 뭐 지금 시세의 흐름이 이어가니까 이게 지금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레몽레인도 올라갈 때는 한참 올라갔었고 지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후속 보도를 받아서 이제 이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놀 때 우영우 관련주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우영우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당시에는 한 이틀, 2주 정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는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매기가 쏠리고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레몽레인도 그렇죠.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A스토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면 급브레이크 걸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웹툰 관련해서 네이버도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봐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망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네네. 만화 영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라인이 매출이 급등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네이버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본 라인과 연계된 만화 매출이 일본은 탄탄하죠. 여기에 이제 또 수많은 만화들을 우리와 이제 교류한다라고 본다라면 네이버가 지금 올라가는 카카오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웹툰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중장기적인 네이버의 성장 모델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생 쪽은 어떤가요? 그동안 이제 뭐 하나솔루션 OCI를 비롯해서 신재생 또 2차 전지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성장 섹터로도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예. 되는 거죠. 이제 많은 현재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내년 내후년 이제 계속해서 증설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주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한번 주가가 움직여요. 자, 네. IRA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찍히느냐를 보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실적을 우리가 이제 기다릴 때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죠. 기대감이 있을 때는 IR법의 수혜를 받는데 그러면 주가가 한 일주일 동안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찍히는 것은 분기 단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대감이 올랐던 주식이 이제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투자하실 분들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내가 들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죠? 파란불에 사셔야 됩니다. 빨간불에 막 남들이 해서 오늘 5, 6% 올라간다. 드디어 이제 네네. 야 태양광 2차전지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좀 주춤하시고 야 이거 좋다는데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지? 5% 7% 빠질 때는 그때 조금씩 담아가는 네네. 그게 결국 남들과 다른 전략,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증시 격언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또 금융주를 좀 담더라고요. 네. 오늘도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또 그리고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담는데 보통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좀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해지 차원에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좀 움직임이 사실 좀 둔하잖아요. 금융주는. 거기에 플러스 지금 배당 매력까지 배당 매력.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예. 경우도 이익이 막대하게 났는데 정부가 요맘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타격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을 가능성,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미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지금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12월 말에 떨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이익이 100이 났는데 야, 한 50 손실이 날 것 같아. 그리고 50을 손실로 떨어버리니까 이익이 50밖에 안 난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못 줬어요. 그래서 매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차이에 따라서 막대한 이익을 구가했는데 배당 성향을 20%에서 30%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예. 금융가들의 지금 전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 성향은 내가 100을 벌었으면 몇 프로 주느냐예요. 배당 성향 20%면 100을 벌어서 20을 배당으로 주는 건데 지금 30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00을 번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때문에 200을 벌었는데 30을 주겠다라는 것은 100에 20이면 20이지만 200에 30이면 몇이죠? 60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배당에 대한 그 메리트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요 추세는 지난달부터 좀 이어졌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11월부터 외국인들이 홀로 금융주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배당 매력이 지금 이쪽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그 우주 로드맵 관련주 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있는 방산주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세트레가이, 뭐 AP 위성 이게 사실 또 2045년이죠. 윤석열 45년, 대통령이 그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 네. 말한 것도 있고 실제로 우주 로드맵 관련해서도 최근에 아무래도 뭐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좀 많았거든요. 예, 일단은 뭐 굉장히 조금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먼저 엔진부터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예. 엔진을 개발하고 이제 달에 이제 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꼭 엔진을 개발하고 달로 이제 위성을 보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자레인지 쓰는 게 그 달과 관련돼 있는 거 아십니까? 전자레인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예. 그 비행기 저기 우주선 안에서 예. 우주 비행사들이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전자레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련 산업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되는 거죠. 네네. 만약에 우주 발전이 없었다면 전자레인지가 좀 더 늦게 예. 개발됐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을 이제 차관급으로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아쉽게도 지금 이제 그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하나 조직이 되는데 정부 조직이 조금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네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공무원 사이에 있어서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에 사람을 안 보내는 게 지금 정치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상징적인 건 됐지만 사람을 달로 보내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거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건 네. 정부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이거 분명히 이제 뭐 정부가 추진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 주 한파 때문에 네. 지금 증시에서도 한파 관련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또 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 중앙에너비스가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대명에너지도 네. 강세고 GSE,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네, 저도 어제 불을 떼고 잤습니다. 예, 난방 틀어야죠. 네, 예. 난방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가스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가스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가스가 가격이 고정돼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하나의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익이 나냐 안 나냐라는 논하기에는 이미 테마주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 굉장히 춥다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파 이후에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한파가 누그러진다라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한파 때문에 올랐다라면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근데 겨울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여름에 빈과주 사는 거나, 네네. 겨울에 이제 가스주 사는 거나 같은 예. 맥락이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매매 원칙을 좀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워낙 2,500선 박스권 상단에 좀 저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근데 지금 단기 매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냐면 타이밍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지금 예. 단기 매매를 하려고 든다라면 5, 6%씩 올라주는 게 있어야 예.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사가지고 수수료 빼고 한다라면 7%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건 3, 4%밖에 없거든요. 잘해야.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2, 3% 움직이는 데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들어갔다가 잘하면 거의 뭐 속된 말로 상가에게 빠져나오는 정도고 잘못하면 뭐 한 1%, 2%씩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유효한 것은 특히 더군다나 지금 개별 종목보다는 굵직한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관련주들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럴 때 가장 유효한 전략은 스윙 전략입니다. 스윙이요? 예, 스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같이 장기 투자하는 이제 논외를 치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이틀 짧게 치는 거잖아요. 스윙은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매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오늘 뭐 2, 3% 올라간 상태에서 다 넘기고 해갖고 3, 4일 누적되면 한 7, 8% 정도 됐을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윙 전략을 펼칠 때는 지금 같은 중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지금 2,500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보다는 2,400을 안 깰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나름대로 여기서 조금 2,400쯤 왔을 때 주식을 사서 2,500쪽에 팔 수 있으면 특히 중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스윙 전략을 펼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면 지금은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11월 지금 이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되고 나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CPI 지표에 대한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년도 이제 전망치들이 이제 쏟아질 그렇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불안한 보수적인 게 아니죠. 자, 이 정도에서 그럼 어떤 업종이 튀어갈까? 요것을 좀 쳐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진짜 리오프닝이 오늘 굉장히 세게 붙네요. 네네. 뭐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양봉이에요. 다 예. 양봉이고 저희가 이제 좋다라고 얘기한 한국 콜마가 6%고 예, 그러니까요. 코스메스도 거의 5% 가까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기가 지금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매기가 쏠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여전히 지금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 예.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실적이 찍히고 있습니다. 유통주도 괜찮네요. 유통주 같은 경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간편식 시장에 진출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트리거들 여러분들이 뭐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예, 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네. 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또 시장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금양,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현대로템 순매수했는데 오늘 일제히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LG노텍,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KB금융, 호텔신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호텔신라가 2% 강세 보여줍니다. 75,800원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하이브, 카카오, SK하이닉스, GS건설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0.5% 올라가죠.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현대, 롯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하락 중이고 메리츠금융지주가 1.3% 올라가고요. 카카오뱅크 강보합권이죠.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8% 떨어집니다. 2,459포인트, 코스닥 0.4% 하락이죠. 737.4포인트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